오늘의 플러스, 미중 협상이 금융시장에 주는 시그널을 해석해 봅니다. 문홍철 DB증권 자산전략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요즘 시장이 뒤숭숭해서 네. 바쁘시겠습니다. 요즘 그래도 밥값을 하게 되니까 아. 직장을 잃을 위험은 좀 줄지 않았나.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긍정적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 관세부가 요즘 뭐 밤새실 것 같아요. 새벽마다 무슨 이슈가 터지니까요. 네. 근데 가장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네. 뭔가 지금 트럼프발 관세 악재가 계속되면서 이제 진짜 약달러 흐름이 고정되는 건가 싶었는데 네. 미중 간의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된다는 소식 뒤에 달러가 반등을 했거든요. 반등했죠. 이런 흐름 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연초부터 많은 분들을 좀 궁금하게 예. 만들었던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2018년 관세 사태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교과서적으로도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이 뭐 가령 중국에게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평활돼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관세 때문에 비싸지면 수요가 줄겠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환율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 트럼프 1기 2018년의 사례를 돌아본다면 당시에는 미국이 관세를 중국에 생전 처음으로 때리게 됐죠. 네. 그에 따라서 위안화가 예.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고 예. 그 약세 폭이 거의 관세를 상쇄시키는 음. 정도가 됐기 때문에 뭐 교과서적으로 반응을 잘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번에는 예. 과거와는 다르게 더 이상하게는 교과서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예. 왜 관세를 매기니까 달러가 약해지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면서 이럴 때 우리의 뇌는 반드시 답을 찾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답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현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왔던 가장 큰 이슈는 네.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니까 사람들이 달러 자산을 안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파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불확실성과 혹은 불신을 예. 이제 의미할 수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달러 자산을 파는 거다. 이게 마치 주류의 혹은 그게 들어보면 왠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럴듯하고 예. 그 얘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네요. 네.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 굉장히 좀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셔서 네. 저의 얘기가 주류는 아니다.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말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전개되는 달러 약세를 해석하는 주류의 의견들은 미국의 힘이 미국의 패권이 예전 같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점점 미국의 통화 가치에 대해 부여했던 신뢰도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가 주류의 해석인데 그렇죠. 우리 팀장님은 남다른 해석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시청자분들도 가령 뭐 회사에서 뭐 싫은 사람이 있어요. 혹은 이제 어떠한 이성이 네. 접근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예. 무슨 짓을 해도 이뻐 보이죠. 그렇겠죠. 네. 반면에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미운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자산 가격을 보는 저의 관점의 좀 다른 점인데 중요한 건 달러에 대한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고 예. 그것에 대한 이제 합리화로서 관세와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문제를 끌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 예.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 사실 관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됐던 건 4월 초 미국이 상계 관세를 국가별로 발표했을 때고요. 예. 그 전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제 1, 2월 뭐 특히 2월 말, 2월 초 말 뭐 이때부터도 이제 관세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 원래 공약이긴 했어요. 그런데 달러 약세는 사실 연초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새해 벽두부터 네. 달러는 이미 약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의 주식도 고점을 좀 치고 약간 새해에는 이제 미국 주식은 아닌가 보다. 2024년과 달리 25년에는 미국 외 지역의 자산으로 좀 가자. 이유는
미국 주식이 너무 비싸다. 미국이 빚도 많다. 이제 제일 큰 그 근저에 있는 내용은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통화 가치라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다른 나라 대비해서 잘 나가냐. 예. 그냥 되게 쉽죠. 미국이 작년까지 잘 나갔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른 나라가 너무 그동안 침체돼 있었는데 대신 좀 올라오는 국면들이었고 미국은 그동안 너무나도 잘 나갔었는데 올해 초부터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부터 게다가 지표가 계속 둔화되는 흐름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달러는 더 이상 약해지겠구만, 강해지진 않겠구만. 이제 이런 생각을 연초부터 이제 하게 됐던 거고 네. 거기에 마침 아주 좋은 재료로서 이 관세라는 것이 달라붙게 되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이미 연초부터 이제 주요 투자자분들은 자산 배분의 변경을 미국으로부터 나와서 다른 나라로 좀 싼 나라들, 밸류가 싼 나라도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유럽 쪽이 큰 수혜를 이제 입었었고요. 예. 그런 국면에 마침 관세 재료가 터지니까 이제 뭔가 나의 행동이 또 이제 합리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연초부터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온갖 좀 더 강력한 내러티브가 달라붙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내러티브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달러의 가치에 대해 혹은 달러의 패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것을 포기하려고 한다던가 뭐 네. 그런 생각 미국은 전혀 하지도 않아요. 예. 예. 안 나는데 이제 미국이 더 이상 헤게모니를 짓지 않는다면 이제 달러 자산을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생각들이 달라붙으면서 물론 세부적인 미국의 행동을 보면은 전혀 그러한 조짐은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네. 이미 나는 이 사람을 싫어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싫어하는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치 AI가 이제 환각작용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뇌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팀장님께서는 지금 약달러 기조는 연초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미국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 그것이 작용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보다는 여타 국가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돈의 흐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이었는데 그렇죠. 마침 그 중간에 좋은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는 소스인 관세라든가 미국 고립주의, 미국은 이제 대외적인 관계 설정이 관심이 없나 보네 하면서 생기는 것들에 대한 강화 현상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저는 정확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다 관세가 달러의 강세를 가져오는 거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다만 지금의 상황은 자산의 배분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각 통화별로 네. 달러 대비해서 얼마나 강세냐를 이제 순서를 이제 매겨 보면 예. 그동안 미국에 투자가 많았던 국가 순으로 정확히 이 달러에 대비한 통화의 가치가 이제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당연히 투자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순서가 투자의 양만큼 결정이 되겠죠. 예. 그에 따른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도 예. 저는 이것은 내러티브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좀 더 본질, 미국의 성장의 둔화 쪽에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국 투자 선호도가 높았던 지역, 그 어떤 지역이고 또 어떤 화폐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재조정할 때 큰 폭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그 글로벌 무역과 예. 자본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근저에 놓인 핵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게 그 이제 시청자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예. 달러가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달러를 이 사람들은 어디서 마련했냐? 미국에 뭐 수출해서 벌어온 거 미국에 아닐까요? 수출을 해서 벌어온 돈입니다. 예. 그 얘기는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나라일수록 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나라도 뭐 국민연금이 미국 투자 많이 하시고 뭐 서학개미 분들도 투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뭐 미국이 좋아요. 난 미국의 주식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네. 이걸 이제 굉장히 큰 그림으로 음. 보면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면 들어온 달러. 근데 달러는 미국에 수출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이 아닌 나라들도 무역을 할 때 달러를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그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돈으로 결국은 미국의 자산을
살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떤 통화가 가장 달러 대비해서 강하냐? 재밌게도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해서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이 나는 순서대로. 예. 근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4월 2일에 미국이 발표했던 상계관세율이 예. 이제 공식을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대미 무역 흑자에 비례해서 상계관세율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계관세율과 그러니까 상계관세율이 높을수록 달러 대비해서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는 반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면서 아. 이게 달러의 패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저희 근거. 네. 즉 이것은 달러의 패권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미국에 많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자원 배분을 변경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자산을 팔다 보니 네. 생겨난 통화의 강세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일각에선 또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네.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네. 앞으로 미국 그 채권의 이자율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과 함께 어떻게 보면 미국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일각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뭐 영구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미국 채권사도 이자 안 준대 네. 뭐 이런 흉흉한 소문마저 돌았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뭐 달러 기반으로 미국에 투자할 이유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고 네. 하면서 네. 그래서 또 달러 약세를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까 잠깐 답을 말씀드렸는데 누군가가 네. 미국에 투자를 하냐 마냐는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는 이제 뭐 개개인한테 물어보면은 네. 저는 미국이 뭐 좋아요, 싫어요, 미국이 너무 좋아요, 미국의 최고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말은 하죠.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사후적인 편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글로벌 거대한 이 프레임, 즉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그 강력한 네. 근저 있는 프레임을 고려했을 때 그건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음. 반드시 달러를 가지게 되면 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거꾸로 돌리면 예. 우리가 가령 수출을 안 해요. 그럼 달러가 안 들어오겠죠. 네. 그럼 내가 아무리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분들은 마치 자기가 결정을 한 양, 아. 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 혹은 아니 뭐 이제 더 이상 미국 투자는 아닌 것 같아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과 실제 미국 투자와에는 거의 관련성이 없다. 네. 내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무역 구조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미국의 뭐 헤게모니 혹은 미국의 달러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냐 나빠지냐 이것은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고 진정한 본질적인 질문은 그동안 이 체제가 완성이 되어 왔던 미국이 계속 수입해서 소비, 미국은 소비 국가죠. 네. 미국이 소비를 계속 할 것이냐. 음. 그리고 우리가 박수 치려면은 양손이 맞아야 되죠. 예. 미국이 소비를 해주려면 예. 반드시 누군가, 뭐 중국일 텐데 중국이 생산을 해주겠죠. 음. 이 프레임이 바뀌느냐 예.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나는 미국에 더 이상 뭐 투자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미국이 좋아요, 나빠요. 이거는 근본이 아니고 네. 근본적인 건 미국이 과연 수입을 해서 소비를 네. 계속하는 나라로 갈 거냐 아니면 네. 아니야 이제 우리 미국도 그동안 너무 소비만 많이 해서 다른 나라 특히 중국한테 너무 뜯겼어. 더 이상 뜯기지 않을 거야. 우리도 이제 생산으로 갈래. 네. 제조업을 이제 앞으로 키울 거야. 뭐 이게 뭐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거냐? 예. 그렇게 되냐 아니냐가 핵심인 거고 또 이거는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진짜 제조업을 키우기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공장을 막 짓고 뭐 사람들을 공장에 때려 넣어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고 이제 우리는 소비보단 제조업으로 간다. 그럼 그 얘기는 미국이 생산한 거 누가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보다 더 싸게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요. 네. 그러면 미국이 아무리 공장 짓고 해봐야 중국이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이것은 구조가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과연 미국의 이번 뭐 달러 자산을 버린다든가 혹은 미국채에 대한 뭐 신뢰가 떨어졌다든가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이 분업 시스템이
과연 근본적으로 바뀔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네.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의 흐름을 실물적인 관점에서 누가 소비하고 누가 그걸 위해서 생산하고 그거 과정에서 돈은 어디에 축적되면서 다시 재투자되는지의 관점을 보면 그렇죠. 지금의 현상이 명명백백하게 보인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상당히 설명력이 와닿아서 저도 이해가 잘 됐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벌어나서 축적한 자금들을 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돈의 흐름은 어찌 보면 미국의 단기 국채, 장기 국채 또 앞으로의 연준의 기준금리 기조 이런 걸로 또 변화가 될 텐데 네. 그런 금융적인 부분에서의 돈의 흐름의 변화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실물은 이제 우리가 이해했으니까요. 이제 돈의 흐름 내에서는 중요한 건 이제 달러가 이제 있는 이상은 네. 그 달러가 결국 미국에 투자될 텐데 예. 다만 어떠한 달러 자산에 투자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국 자산을 사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없다. 네. 큰 그림에서는 다만 그 안에서의 뭐 채권을 살 거냐 주식을 살 거냐 특히 긴 채권을 살 거냐 짧은 채권을 살 거냐 네. 이건 전부 다 미국채예요. 예. 살 거냐는 것은 투자자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본다면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좀 고평가 논란들이 사실 작년 말부터 예. 꽤 있었고 뭐 지금은 꽤 회복을 이제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번 회복에 의해서 다시 전고점을 넘을 거냐? 예. 아니면 이미 사람들은 마음에 정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작년 말부터 미국은 너무 비싸 주식이요. 그러면 좀 싼 걸로 가자. 그럼 그동안 이제 싼 게 뭐였냐? 네. 이제 뭐 유럽 주식이 쌌으니까 이제 간 것도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소비라는 걸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예. 계속 미국의 자산에 대한 투자는 계속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식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걸 생각하겠죠. 뭐 금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채권을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겠죠. 뭐 부동산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 부동산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시황이. 그러면 이제 주식은 좀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 채권이지 않습니까? 금 아주 네. 이제 시가총액이 작고, 그럼 채권 내에서도 또 선택할 수 있어요. 예. 단기채냐, 장기채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죠. 여기에 또 내러티브가 갖다 붙는 건데, 예. 미국의 장기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 그리고 미국의 부채, 물론 뭐 저는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뭐 사람들은 뭐 절대액수가 너무 이제 크다, 크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럼 생각하겠죠. 그러면 장기채는 조금 뭐 피하자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장기채가 이제 금리가 여전히 좀 높은 상태에서 이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돈들이 단기채로 이제 많이 몰려가 있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지는 꽤 이제 오래되긴 했습니다. 예. 다만 최근의 상황은 이제 주식에서는 조금 나오려는 모습 그리고 이것이 이제 채권의 단기채로는 가는 모습은 꽤 오랫동안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장기채의 가치 평가를 이제 할 때 과연 지금의 이제 4% 중반대 미국채 10년이 예. 합당하냐에 대한 판단은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상황이 될 텐데 뭐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않다. 사람들이 느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위기와 달리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네. 이유가 또 남다르게 있으세요? 시장 전반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 싶은 질문이 많던데.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위대한 예. 투자자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지 않습니까? 예. 가치 투자의 대가. 그럼 가치 투자는 어떻게 하냐? 결국 밸류에이션을 예.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채의 4% 중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냐? 되게 쉬워요. 미국의 물가와 예. 성장 걔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미국의 물가와 성장을 이제 보는 거죠. 물가와 성장이 계속 올라간다. 특히 이제 물가가 중요한데 그러면 사면 안 되죠. 장기채를. 그런데 미국의 성장은 올해 좀 다들 둔화되는 방향으로 예. 이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물가도 다들 뭐 관세 때문에 물가 우려를 하고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관세가 물가를 올렸던 케이스가 잘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예. 이게 사람들이 많이들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예. 게 있는데 얼핏 생각하면은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물가가 경제를 나쁘게 했지. 죄송합니다. 관세가 이제 물가 그 경제를 나쁘게 했지. 관세가 물가를 올린 케이스가 그렇게 거의 없어요. 예. 그렇다면 저는 그럼 차라리 지금 사람들이 관세에 좀 이제 다들 쫄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장기채에 좀 싸게 매겨질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고 물가는 또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예. 유가가 지금 50불대 막 이러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이 10년물 미국채라는 게 4% 중반이 지금 전 세계 어느 10년물 국채가 우리나라 10년물 국채도 2% 중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말이 되나라는 되냐. 생각을 달러인데 다들 당황하죠. 맞아요. 네. 한국의 국채가 2% 주는데 미국 국채가 4% 준다고? 전 세계 금리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의 10년물이. 참. 미국이라고 뭐 전 세계랑 분리돼서 갈 수 있냐? 예. 뭐 중국 금리조차도 지금 예. 거의 10년물이 1%대인데 예. 그렇다면 저는 이제 밸류가 있으니 사람들이 다들 좀 안 살려고 할 때 좀 사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밸류 투자 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예. 이제 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네. 이제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트럼프 정부 행정부 입장에서입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이 본인들이 원하던 방향일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른 거였는데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흘러가지 이 두 가지일 수 있잖아요. 네네. 지금 시장의 상황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하는 방향일까요? 아닐까요? 특히 약달러를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약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가 달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좀 오해가 있으십니다. 예. 미국은 거의 100년 가까이 예. 2차 대전 이후로 달러에 대한 생각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이 달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되게 쉬워요. 네. 달러의 신뢰성은 유지한다. 동시에 네. 달러의 가치는 약해져야 됩니다. 야, 모순되네요. 이것을 많이들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이게 왜 모순이 아니냐? 예. 자세히 보세요. 예. 이거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달러가 기축통화국이죠. 예. 달러의 패권이 유지되고 있죠 아직은. 예. 그런데 달러가 기축통화고 달러의 패권이 유지된다는 말은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예.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써야죠. 그렇죠. 우리가 5만 원권을 많이 써야 예.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네. 그걸로 세금도 내고 물건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달러가 사람들이 많이 쓰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는 무역과 반대 방향이거든요. 네. 즉 미국이 무역을 통해서 대규모의 무역 적자를 감수하고 그 달러를 미국 외 지역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달러는 많이 풀리겠죠. 예. 그 얘기는 달러가 흔해진다는 얘기죠.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 또 달러의 패권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많이 풀렸다는 얘기는 흔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흔해지면 싸지죠. 음. 그러면 달러가 기축 통화가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달러가 패권을 유지가 되고 지배력을 가질수록 예. 달러는 흔해지고 달러는 약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이제 모순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는데 이게 이제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건 필연적인 거다. 아, 달러가 기축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어쩔 수 없이 달러는 풀려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달러가 가치가 당연히 이제 약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미국의 지난 2차 대전 이후로부터 가지고 있던 통화에 대한 관점은 늘 일관됩니다. 네. 달러는 최대한 많이 풀어놓고 달러의 신뢰성, 예. 신뢰성은 유지를 시킨다. 예. 그럼 달러의 신뢰성을 유지를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로 이제 국가안보입니다. 음. 즉 강력한 군사력. 이를 통해서 달러의 신뢰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이제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후 네. 80년 동안 유지된 이제 전략인 거고 그 과정에서 뭐 달러의 가치는 변동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늘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은 스트롱, 네. 강한 예. 달러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예, 맞아요. 이거 많이들 오해하세요. 스트롱 달러를 원한다? 예. 그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원하겠구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다들 좀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예.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미국의 지정학이나 역사를 좀 근본부터 알고 있어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미국은 늘 지정학적으로 달러의 지위를 유지를 싶어하고요. 그것을 스트롱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지. 미국은 밸류는 당연히 약한 달러를 이제 원하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재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스트롱이라는 것은 달러의 지위, 네.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구나. 네.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예. 그래서 지금처럼 달러가 약한 것은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매우 좋아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조금 걸리는 것은 예.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시원하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재 미국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재정을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강달러를 그동안 얘기했던 그 맥락이 문맥상에서 우리가 그게 달러가 그 시세 가치가 높은 거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고 네.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화폐가 계속되는 걸 희망한다라는 워딩이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자 근데 트럼프의 정책적 목적에는 그게 안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강달러가 돼야지만 네. 트럼프가 늘 얘기하는 미국에 투자 많이 해라. 네. 미국에 투자하면 네. 뭐 네. 관세도 없고 뭐도 없고 하잖아요. 네. 그런 가장 큰 기전은 고금리의 강달러가 유지됐을 때 투자 매력도가 높은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에게 지금 트럼프가 희망하는 그 어떤 뭐랄까요. 미국의 실물 경제 흐름에는 부합성이 높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반대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른 것이고요.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글로벌 무역 구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게 좋죠. 예. 금리가 떨어져야 되죠. 그럼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약달러니까 안 주는 거 아니야? 정반대입니다. 금리가 떨어져서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게 핵심이냐는 것을 파악하는 게 예. 중요하다. 핵심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가령 금리가 떨어져서 미국의 달러가 약해지면 예. 그 우리가 이제 환율을 바라볼 때 통화의 가치가 약해지면 예.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 외우세요. 통화의 가치가 약해지면 그 나라의 생산 자원이 소비자에게서 예. 생산자에게 넘어갑니다.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넘어간다. 소비를 못하게 하고 예. 생산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통화가 약해지면. 그렇죠. 이게 주로 어느 나라가 쓰냐면 제조업 국가가 쓰는 방법입니다. 예. 뭐 한국, 대만, 일본, 독일. 예. 실제로 많이 썼어요. 많이 했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외환보유고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외환보유고가 쌓여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통화를 조작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거에 했던 통화의 조작의 그 찌꺼기가 네. 이 외환보유고로서 증거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은 외환보유고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이유는 없었죠.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를 하기로 했으니까. 소비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면 소비를 계속 하려면 통화의 가치가 강해져야 됩니다. 예. 그래야 시민들의 구매력이 증가가 되면서 그에 따른 소비를 늘리고 예. 소비를 늘려서 수입을 많이 하면서 달러를 풀어줘야 네. 달러의 기축통화가 유지가 되겠죠. 예.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명심을 해야 될 필요가 이제 있는 거고. 그럼 이거를 이제 바꾸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달러가 너무 강했던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 달러를 아주 강하게 평가를 절하시켜 버리는 필요성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연준의 금리를 강하게 내려버리는 방법이 이제 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협의해서 인위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하여 달러에 대한 약세를 유도한다. 예. 이게 대표적으로 지난 레이건 정부 때 일본과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했던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뭐 플라자 합의를 안 했다 뿐이지 미국 입장에서는 원하는 건 약달러는 맞고요. 다만 최근에 달러가 약해진 건 미국이 원하거나 뭐 뒤에서 조종을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이제 높았던 것이다. 이제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정말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가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무역 적자를 많이 봤던 거를 줄일 거냐, 이거는 너무 큰 이슈이기도 하고 네. 뭐 실제로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좀 있을 수 예.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거기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현재 약달러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특히 제조업을 이제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난 아베노믹스 때 네. 일본이 자기네 통화 가치를 반토막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15년 동안. 예. 그럼 반토막 내면은 일본 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겠죠. 그렇죠. 실제로 굉장히 힘듭니다. 반면에 일본 기업들의 주식은 계속 약엔에 맞춰서 계속 이제 올라갔던 거고 기업들의 실적도 일본에서는 뭐 사상 최대치였던 것이죠. 예. 이제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예.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미국도 이제 통화 가치를 약하게 해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그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다만 현재 약달러 국면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 부흥을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은 맞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전개되고 있는 약달러 기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실물 부분의 흐름과 금융 부분의 흐름으로 설명을 쭉 해주셨고요. 또 이런 흐름이 과연 미국 정부 입장에선 원하던 바였는지 안 원하던 바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 관점에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앞서 연초부터 있었던 미국 주식시장 좀 부담되는 것 같은데 등등의 이유들로 자금의 흐름이 바뀌어가면서 유럽 증시 진짜 많이 올랐고 네. 일본 증시도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유달리 우리나라 원화는 원화 가치는 계속 약화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강달러 기조가 계속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여타 지역과 다른 움직임을 보인 이유는 뭐로 해석하세요? 사실 뭐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국내 리스크가 일부 이제 해소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정치 때문에 약세가 됐다. 뭐 여기까지는 뭐 연말 연초까지는 말이 맞았겠지만 네. 뭐 지금 아니겠죠. 그럼 최근에는 뭐 외국인들이 주식도 많이 팔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 되게 싸거든요. 네. 그런데도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만 그래요. 네. 한국만 다른 나라 대비해서 외국인이 주식도 팔고 있고 달러가 약한데 더 약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최근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좀 이제 이거는 구조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조업 국가로서 이제 내가 외국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제가 이제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무역 분쟁을 할 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을 나라가 이제 어느 나라일 것이냐. 네. 그럼 뭐 당연히 뭐 중국, 일본도 있겠지만 이 한국이란 나라는 도저히 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니 이 나라는 뭔가 제조업 생산 능력을 잘 봤을 때 딱히 중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 위안화가 뭐 지금은 좀 그렇지만 더 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화가 위안화를 따라갔던 게 있습니다. 예. 위안화가 보시면 지금은 뭐 7.2, 7.1 뭐 이러고 있지만 사실 올해 초 뭐 3월, 4월까지만 하더라도 얘가 7.3 위안 정도까지 달러가 약했었어요. 예. 근데 그 약한 달러보다도 위안이 더 약했습니다. 예. 뭐 그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대미 무역 흑자가 이제 컸으니까.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은 뭐 품질이나 뭐 기술력으로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랑 수출도 굉장히 경합돼 있고 예. 상대적으로 위안이 저렇게 약한데 그러면 원화는 당연히 더 약해지는 거셔야 되지 않지 않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 원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꾸준히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네. 또 이제 또 하나의 관점으로서 이런 게 있죠. 가령 중국은 미국이랑 협상을 할 때 뭐 오늘도 그렇지만 세게 나갈 수 있는 뭔가 체격이 예. 괜찮습니까?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체격이 작은 것도 있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그 미국은 좀 역사적으로 그 잠재 적대국보다는 우방을 더 강하게 압박해서 목적을 이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적이 더 많죠. 훨씬 진짜.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한국이란 나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좀 더 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원화가 꽤 약했던 국면들이 좀 이제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거는 그래도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네. 이제 해외에 나가셨던 많은 국내 뭐 서학개미나 네. 혹은 국내 기관 투자자분들이 돈을 뭐 회수를 했다면 그럼 이제 원화가 좀 세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더 나갔단 말이죠. 네. 특히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건데 이번에 미국 주식이 조정을 연초부터 많이 받으면 예. 아마 환전을 더 해서 지금 더 사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나가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외환 시장에는 워낙 또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럼 그 서학개미 분들은 왜 안 들어오고 나가냐? 국내 증시에 대해서 너무 실망감이 크기 때문이고 그 근저에는 또 한국의 성장,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네. 거였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외국이랑 똑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한국이 뭔가 좀 문제가 구조적으로 좀 있는 것 같다. 그것을 극복을 해야지만 예. 나갔던 돈들이 다시
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그게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달러가 뭐 아무리 뭐 약해지든 강해지든 이게 달러 원 환율에 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면에서 최근에 달러 약세, 원화 약세를 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남다른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과 교역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는 국가들과 달리 계속 이어져 올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최근까지도 계속 대만 달러가 약세였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 대만 달러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대미 무역 흑자가 대만이 원래 무역 흑자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이랑 좀 다른 게 절대적인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저 나라는 한국이랑 좀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이제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 이제 지지난주였죠. 이제 대만 달러가 달러 대비해서 이제 순식간에 폭등했던 예. 환율은 폭락했죠. 이러한 이제 움직임을 잠깐 보였고 그때 원화도 그냥 덩달아서 좀 따라간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도 환율이 뭐 1,400원대 있다가 뭐 하룻밤 사이에 연휴 전이죠. 네. 뭐 1,360원대까지 이제 갔다가 뭐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예. 그럼 그때 이제 대만 달러가 이제 왜 그런 식으로 움직였냐? 그 대만은 이제 엄청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만 스스로 보기에 이 외환 보유고도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는 더 쌓고 싶어. 예. 근데 외환 보유고를 더 쌓으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 찌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증거. 예.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숨겨놓고 있어요. 어떻게요? 민간 보험사를 이용합니다. 아. 민간 보험사의 해외 자산이 예. 총 자산의 60%가 넘습니다. 어유 대단하네요. 우리나라는 뭐 15% 뭐 좀 안 되고 이러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뭐 보험을 다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사가 내 돈 가져다가 해외에 투자한 게 총 자산의 60%야. 네. 그러면은 이게 환율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엄청난 또 대만은 우리나라의 은행과 자산운용사, 보험, 뭐 연금을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만의 보험사라는 게. 예. 이게 뭐 정책적인 면도 좀 있겠지만 대만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외환 보유고를 약간 그러니까 숨겨서 이 대만의 보험사들을 외환 보유고처럼 좀 활용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사 입장에서도 달러가 계속 강해지면 좋죠. 네. 왜냐하면 해외 투자 해놨으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강해졌죠. 예. 많이 먹었어요. 네, 많이 먹을수록 이제 시청자분들 그렇지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내가 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내가 먼저 털진 않죠. 이제 남이 막 털면 그때 따라가서 이제 털게 되는데 그게 정확히 이제 우리나라 지난 연휴 직전에 뭐 특별한 뉴스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뉴스가 뭐 미중 간에 뭘 한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했는데 네. 뭐 그런 뉴스가 뭐 그렇게 대만 달러를 뭐 하루 만에 뭐 10%씩 강하게 만들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임계점을 대만에서 대만 달러가 좀 넘으면서 이것이 이제 대만 달러를 굉장히 강세로 만들었었고 대만이 해외 투자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예. 한국이랑 좀 달라요. 반도체는 워낙에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심지어 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는 환율이 다시 1,400원 위로 이제 올라왔잖아요. 근데 대만은 안 그렇습니다. 계속 대만 달러의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본다면 결국 미국에 대한 투자가 많은 나라들은 통화가 뭐 어제 오늘 뭐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자산 배분의 변화에 의해서 달러의 이제 약세 그리고 자기네 나라 통화의 이제 강세가 좀 구조적으로 이제 올 수 있다는 거고 네. 이게 저는 좀 우리나라에도 예. 뭐 환율이 떨어지는 게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예. 좀 우리나라도 투자할 매력도가 생겨서 예. 이제 집 나간 토끼들이 돌아오기를. 좀 다시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간절하게 네.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방금 문 팀장님이 중요한 얘기 하나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90일간 많은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을 유예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관세율을 정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시장이 너무 불안하고 네. 그 불안한 그 시장의 투자자들 그 자금의 흐름을 결정해야 될 사람들은 과거의 여러 시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거죠. 네.
그랬더니 옛날 걸 봤더니 미국이 오히려 동맹 국가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에게 더 악독하게 굴었던 적이 많고 네.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게 관세 부과했었을 때 거기에 어떻게 보면 패키지 상품처럼 야 니네 내가 관세 부과하니까 관세 효과 상쇄하려고 니네 자국 화폐 가치 낮추려고 할 거지? 내가 다 안다 하면서 네. 인위적으로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들을 다 올리도록 강제했던 적까지 있었던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런 것들에 대한 심리가 선반영돼서 이렇게 하루 만에 무슨 화폐 가치가 뭐 10% 가까이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비슷한 흐름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90일 이 유예 기간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화폐 가치의 흐름이 다들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 먼저 여쭤볼게요. 네. 약달러 기조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뭐 강달러 기조로 다시 돌아설까요? 뭐 순환적인 게 있고 이제 구조적인 게 있는데 뭐 구조적인 얘기를 뭐 오늘 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순환적으로는 저는 이제 핵심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그 핵심을 무역 전쟁을 하니까 혹은 뭐 미국이 협박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핵심을 좀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네. 뭐 과거 시험 문제 족보도 좀 이제 봐야 되고 예. 이제 우리 뭐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냐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내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게 이제 가장 근원이지 않습니까? 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율을 볼 때 뭐 정치적인 것이나 뭐 관세 협상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환율의 본질이란 건 결국 다른 나라 대비 이 나라가 잘났냐 못났냐 지금 잘 나갈 거냐 못 나갈 거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미국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뭐 그동안에는 뭐 5년 동안 뭐 잘 났어요. 예. 워낙에 뭐 혼자 성장도 잘 했고 뭐 돈도 많이 뿌렸고 그게 앞으로도 뭐 계속 간다. 뭐 그러면 강달라겠죠. 예. 근데 뭐 이게 뭐 성장통이 또 있죠. 뭐 그렇죠. 있다. 그 뿌렸던 게 다시 또 하도 고금리를 장기간 이제 예. 했었고 미국은 고금리를 하면 이 효과가 좀 늦게 나옵니다. 예. 그 이유는 미국은 조달 만기가 길어서 그래요. 한국이랑 좀 다르게. 그게 이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국의 성장은 결국 둔화될 것이다. 그러면은 파월이 뭐 저렇게 뭐 못 내리네, 뭐 계속하네, 뭐 이러고 있어도 결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내리게 될 것이고 예. 물가도 유가를 유시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짧게 보면 5년간의 강달러. 예. 근데 이제 달러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길게 보면 거의 15년 동안 강했습니다. 예. 얘가 중간에 약했던 적이 잘 없어요. 이렇게 길었던 달러 강세가 과연 계속 되겠냐? 그동안 미국 혼자의 성장이 특히 적어도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성장은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달러 원 환율도 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뭐 수출이 뭐 잘한다, 뭐 기업들이 뭐 경쟁력 있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닌데 달러 원 환율은 뭐 적어도 뭐 하반기 정도가 되면 미국의 성장 둔화 우려가 이제 생기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될 때 저도 뭐 1,300원대 부근에서 좀 고정적으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약간 조금 줄어들면서 일본 증시라든가 여타 국가의 증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일본의 엔화, 예. 엔화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엔화가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예. 뭐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미 투자가 이제 어마어마하죠. 예. 일본이. 그리고 일본은 통화 정책상 그동안 엔을 이제 눌러놨던 경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더들이 엔 포지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걸 이제 롱도 했다가 숏도 했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엔이 지금 뭐 하단은 뭐 140엔, 뭐 상단은 160엔. 해서 굉장히 크죠. 뭐 15%씩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저는 좀 펀더멘털을 생각을 이제 해서 예. 방향성을 정해보자. 일단 이제 약달러 국면은 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일본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일본의 성장이 그동안 그리고 일본은 좀 더 정치적인 게 좀 작용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성장은 늘 낮아요. 일본은. 그리고 물가가 최근에 민심을 좀 안 좋게 만들어내고 있죠. 물가 중에 이제 특히 쌀값이 최근에 이제 쌀값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얘가 트리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 아니 물가는 오르고 기업들은 좋아졌어요. 약달러 약엔 예. 때문에. 그런데 나의 삶은 피폐해졌어. 더 힘들어. 쌀도 못 사. 관광객들만 와가지고 뭐 내가 먹지도 못하는 쌀을 열심히 초밥을 먹고 있어. 그러면 이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죠. 이것 좀 바꿔보자 해서 총리도 바꿨는데 총리가 지금 똑같은 짓 하다가 다시 잡혀 들어갔어요. 예. 정치 비자금법이 지금 걸려드는 게 있죠.
그래서 뭐 또 조만간 선거를 할 것 같기도 하고 일본에서 거의 일본 중앙은행 총재 혼자서 네. 엔을 이제 온몸으로 맡고 있어요. 여기서 맡고 있다는 얘기는 엔을 좀 약세로 만들려고. 왜냐하면 이전 이제 우에다 총재 지금 현재 이제 우에다 총재가 이전 아베노믹스의 이제 후임자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걸 혼자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거대한 쓰나미처럼 예. 일본 사람들의 감정이 예. 우리가 15년 참았으면 됐다. 네. 이제 아베노믹스 15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아진 건 없지 않냐. 예. 물론 기업들은 나아졌어요. 뭐 제가 아베노믹스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효과가 이제 있긴 했는데 이게 이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일본의 표를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우에다 총재 혼자서 막을 수 없는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본이 여전히 이제 물가가 좀 높은 상황도 뭐 그러면 이제 금리 올리라는 즉 엔을 강하게 만들려는 이제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일본의 장기 금리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걸 고려한다면은 엔은 이렇게 높은 변동성에서 좀 플레이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방향성을 뭐 내가 이쪽으로 찾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엔은 15년간의 이제 아베노믹스가 대충 끝나가는가 보다. 뭐 아베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본 시민들의 생각도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엔은 좀 구조적으로 강세로 가는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만한 때가 아닌가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문 팀장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네.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파악하고 있었던 돈의 흐름, 네. 그것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의 상승과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많은 경로들이 이제 뭔가 서서한 변곡점들과 변수들로 인해서 바뀌어가는 그 초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네. 간간히 나와서 또 네.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많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홍철 DB증권 자산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